이제 출판 기념회 하면 그다음부터 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준비 다 끝났습니다. 애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 교회 작년 회장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아유. 그 기빈이십니다. 유정배 위원장님의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메시지를 잘 들어봤고요. 우리 우상호 선생님께서 지금 입을 못 다물고 계시네요. 우리 우상호의 그 묵은 장도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동리 507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철원군 동송. 조금 전에 사실 갔다 왔어요. 양촌 마을. 근데 제 어릴 때 가장 친하게 놀았던 친구가 방금 올라왔던 애 중에 아까 여자분이 안정욱. 예, 정욱이 제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처음 봤는데, 예, 여기 제 아내가 있지만 미안하지만 제 첫 번째 여자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나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진짜 반갑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저렇게 오래된 친구도 만나고 4살, 5살, 6살 때 계속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네. 고향에 오니까 좋구만요. 네. 다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난하게 마치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온 청와대 전 정무수석 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렇게 넓은 데서 강연을 처음 해와가지고, 네, 정말 많이 모이셨네요. 제가 철원에 온 역사상 가장 많은 동지들이 오셨는데, 오늘 제목은 이제 이렇게 다뤄놨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여기 고향 어른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 정치 역정과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에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오동리 507번지에서 태어나서 6살, 7살까지는 제가 양촌에서 컸습니다. 오동리에서 컸고요. 저희 형, 누나, 저희 큰형, 누나, 작은형은 다 오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7살 때 이평리로 이사 와서 동성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동성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로 이사 갈 때는 이 철원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지주의 아들이었는데 145태 때 월남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땅을 일부 찾으셨지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아마 일제시대와 그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많은 땅을 다 팔아서 사실은 오동초등학교 당시 건물의 절반은 저희 아버지가 사재를 털어서 지은 거고요. 동성초등학교의 건물 2개를 저희 아버지가 그 땅을 팔아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동성초등학교 육성회장을 5년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무보수 명예직 교육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하냐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철원군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초등학생들 그 예방접종 다 놔주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예방접종 맞았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월급은 어머니가 벌고 아버님은 있는 땅 다 팔아먹고 되게 이렇게 시리에 잠겨서 사셨던 그 역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강원도 김하군 금성읍이었습니다. 금하가 일부가 잘려서 온 바람에 철원으로 편입되어서 철원군 금하읍이 되어 있지만 원래 김하군은 북쪽에 더 많이 있고요. 김하군의 군청 소재지인 금성이 저희 아버지 고향입니다. 그래서 145때 내려갔다가 부산으로 수복이 된 다음에 고향 가까운 데서 하신다고 철원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시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떠날 때는 철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저희 큰형이 여기 우리 큰형 친구도 와 계십니다만 철원
오동 초등학교, 철원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도 시험지였다고 그래요. 철원 우리 형 얘기니까 100% 믿을 수 없지만 학교 입학할 때 전교 7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갖고 미술반을 활동을 했는데 저희 큰형도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고 저희 누나도 대학을 못 갔고 저희 작은형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제가 연세대학교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서울 가서 먹고 살자고 어머니가 이제 조그만 공장이라도 하자 그러고 저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공장을 했는데 일본으로 조그맣게 수출하던 보세 공장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6학년 때니까요. 처음에 잘 됐어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 일 돕느라고 11시까지 잠을 못 자고 집안일을 도왔는데 문세광이 유기용 수여사를 저격하고 나서부터 일본 수출길이 막히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던 공장도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특히 그 8.15 때 그 사건 나고 나서 그 가을 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엉엉 울던 그 모습만 떠오르고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혼자 가서 졸업장 받아갖고 어머니한테 가기가 좀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앉아있다 내려왔던 추억도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뭐 재밌게 살았는데 서울에 가니까 친구도 없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6학년 처음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말을 안 거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선생님 강의만 쭉 듣다가 첫 시험을 봤는데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철원이 어딘지도 모르던 애들이 제가 올라가서 1등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떻게 1등을 하니? 너 누구가 가르쳐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1등을 했으면 격려를 해주셔야지 너 누가 말하자면 컨닝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우리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가 제 옆자리에 있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 1등 하는 바람에 넌 죽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담임 선생님이 1등부터 10등까지 과외 공부를 시키고 있었대요. 1인당 얼마씩 받고. 근데 너 때문에 그 과외 공부 시키던 애들이 1등 하던 애가 2등이 되고 2등 하던 애가 3등이 돼서 다 한 등씩 밀려서 그 성적이 발표된 다음 날 그 10명의 과외 공부를 시키던 학부모 중에 5명이 학교를 뛰어서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밥벌이 수단인데 저 때문에 항의를 받으니까 제가 고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것도 강원도 촌놈 어디서 올라온 놈이. 제가 서울 생활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 선생님한테 피해가 가서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험을 보면 일부러 몇 문제씩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서울의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반에서 1등부터 10등 하던 애들 집에 놀러 가면 뭐 2층 양옥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제 어릴 때는 하더라도 여기 수일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허원이도 있고 그렇지만 빈부의 격차라고 그래봤자 고무신 신냐 운동화 신냐 정도 차이고요. 소풍 때 김밥 싸오냐 맨밥 싸오냐 정도 차이잖아요. 근데 서울 가보니 이게 그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하면 떼기 없으면 내가 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정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강원도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단칸방 생활을 하는데 내 가족이 머리가 이쪽 벽에 닿고 다리가 이쪽 벽에 닿는 데서 생활을 했는데 툭 하면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구토하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당장 쫓아내서 리어카에다 짐을 싣고 1년에 이사를 4번씩 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딱 했는데 연세대학교 국문과 입학을 했는데 저희 집안에 갖고 있는 돈이 달랑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일기장에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도전이다. 나는 가난해서 나도 형들처럼 대학을 못 간다. 근데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오면 야간 대학을 다녀서
대학 가야지. 근데 그때 그 일기장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일기장에 보니까 눈물이 좀 이렇게 번진 자국이 있는 걸 보니까 고3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연세대학교 합격해 놓고서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제 처지가 되게 한탄스러웠던 느낌이 나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지금 강원도 어딘가에도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기 미래의 꿈을 포기하는 제2의 우상호 같은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강원도가 우상호를 키워서 서울로 보내서 인재를 만든 것처럼 제2, 제3의 우상호, 뭔가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강원도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 우상호가 희망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주었던 가족,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친척들이 5만 원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래도 연세대학교 합격했는데 50만 원이 없어서 입학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5만 원, 3만 원, 7만 원씩 이렇게 모아주셔서 소위 말하면 친척 장학금으로 제가 입학을 해서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 제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생명수 같은 지원이었거든요. 국가가 지원하고 사회가,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도가 지원해서 강원도의 인재를 키운다면 그들이 우상호처럼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강원도 출신이요. 서울 가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하고 정치권에 나왔는데 그때 강원도 출신이 서울에는요 저밖에 없었어요. 여야를 통틀었어요. 국회의원 6번 나가서 2번 떨어지고 4번 당선돼서 4선 국회의원 돼가지고요. 제가 집권당의 원내대표하고 비상대책위원장 했는데요. 그 시기에도 서울 전역에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출신이 서울서 그 전국의 인재와 싸우고 경쟁해서 집권당의 대표가 된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제 지역구 서대문 갑구에 강원도 사람이 3%밖에 안 사는데 그 3% 중에서 70%가 80%가 국민의힘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그랬어요. 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냉정하시더래요. 10년쯤 지나니까 그때 찍어주시더래요. 나도 강원도요. 고향이 강원도인 게 서울서는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강원도에 와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많은 분이 TV에서 보던 분이 오셨어. 뭔가 강원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아. 대통령 오른팔이 왔어. 그때 저는 느꼈어요. 고향으로 오길 잘했다. 여기 내가 할 일이 있고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쓸모가 있는 곳에 가서 나를 키워주었던 국민들의 그 은덕에 보답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다고 할 적에 사실은 중앙에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강원도 가지 마. 당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김민석이 다음에 당대표 나갈 텐데 다음 국무총리는 우상호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5선 국회의원을 불출마할 때 저희 지역은요. 제가 나가면 그냥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기반이 튼튼했습니다. 이 사람아 5선 국회의원 해가지고 국회의장 나가면 당신은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당신을 지지하는데 야당에서도 지지하는데 국회의장 해.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에 넘버 2야.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는데 저 강원도 갈래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신으로 왔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국민의힘의 김진태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상호는 강원도를 잘 모르는데 강원도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강원도를 잘 알고 있느냐, 잘 모르고 있느냐. 물론 제가 김진태 지사님보다는 강원도를 잘 모르겠죠. 그분은 아무래도 춘천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지금 도지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요,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내 고향 사람이냐 아니냐, 나와 친분이 있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사람을 돕고 싶죠. 근데 지금 강원도의 형편이 강원도를 골목골목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을 정말 잘해서 이 어려운 강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당신은 나보다 철원 더 잘 알아? 철원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유치한 얘기예요.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이 부족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만,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처음 나올 때 강원도에 철원부터 오신 거 아시죠? 여기서 경청 투어할 때 같이 여기 좀 보니까 한 40-50명, 철원에서 보신 분, 화천에서 보신 분, 양구에서 보신 분, 인제에서 보신 분, 오늘 인제분들은 안 왔지만 또 춘천에서 뵌 분들 여기 다 많이 오셨는데, 그때 화천에서 철원 동성시장이랑 이렇게 쭉 다니고 화천에 넘어가서 화천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 대통령이 저한테, 저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철원에서 화천을 넘어가는데 길이 꾸불꾸불꾸불해서 한 40-50분 걸려서 오셨다고 그래서 이게 강원도가 바로 이게 문제다. 바로 옆 동네 가는데 40-50분씩 걸리게 만드는 거는 이 접경 지역을 얼마나 중앙정부가 도에서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세상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가보니까 이웃 군가의 길들이 쫙쫙 뚫려있는데 어떻게 철원과 화천 사이의 길도 제대로 안 나눴냐. 네? 그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대통령 되시면 여기와 연결하는 도로를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전체가 순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저하고 원래 형동생 하는 사이, 제가 한 살 위라서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형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 후보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형님이 맡아서 해보세요. 그때 옆에 유정배 위원장 옆에 있었고 허영우 의원도 있었고 김덕윤 위원장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지사 하라고? 강원도지사 맡아보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당선되기 전부터 저한테 도지사를 하라고 권유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오늘날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선거 마치고 이제 그 투표 당일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들었더니 이재명 이렇게 써 있어서 고생했다는 얘기 하나보다 하고 전화 받아서 아유 고생하셨다. 지금처럼 하면 승리하실 것 같다 했더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형님, 내가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당선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겸손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볼 땐 100% 되는 건데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청와대에서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 강원도지사 나가라고 하신 분이 지금 저 청와대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이 일하시다가 중간에 나가시면 되지 뭐요. 그래서 아이 어떻게 그 중간에 나갑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한 1년 6개월은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풀어드릴게요. 내가 도지사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1월 달에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2월 초순쯤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먼저 뛰세요. 그래서 제가 1월 20일 날 예정된 것보다 한 열흘에서 보름 더 빨리 풀어주셔서 강원도를 더 일찍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원래 첫 번째 과제는 국가 정상화와 회복이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6개월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경험했고, 그리고 김철배 고문님 계시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를 지켜주는 정말 대단한 어른이신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속 같이 활동하셨던 동지죠. 노무현 대통령, 그때 제가 뭐 여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 때 당선 그 선거 때 2002년이죠. 그때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였어요? 이인재 오른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그래요. 이용삼 선배. 그 형님이 이인재 후보의 완전 오른팔로 모든 일을 총괄할 때예요. 그때 당시 이광재 지사, 지금 저 요번에 저한테 양보해줘. 이광재 지사 안희정 씨가 저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형님 강원도가 불리한데 가서 좀 표정 좀 만들어 오시오. 그래서 제가 당일날 속옷도 안 챙기고 양말도 안 챙기고 그날 제 차 타고 바로 어디부터 갈까? 철원부터 좀 가달라고. 그 용삼이 형이 있는데 거기 야 이제 오른쪽.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요 3박 4일간 여기서 자면서 여기 그 당시 대의원들 35명을 집에 찾아가서 만나서 14표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 대의원표거든요. 그래서 가갖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후보한테 내 14표밖에 못 해왔다. 쑥스럽잖아요. 그래도 뭐 강원도 갔으면 그래도 철원이 고향인데 절반 이상은 해가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자기를 만났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들키면 자기가 이 의원한테 찍힌다고. 막 그때는 대의원들이 다 저 지역위원장이 직접 관할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요, 강원도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7표 차이로 이겼어요. 제가 14표를 해갔는데 난 너무 적게 해갔다고 생각했는데 7표 차이로 이겨가지고 광주 이후에 충청도에서 지고 강원도로 왔는데, 강원도에서 노무현 후보가 다시 이기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노무현 캠프를 갔더니 사람들이 그때 안희정, 이광재, 천호선 뭐 이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야 우상호 너 때문에 강원도 이겼다. 난 14표밖에 못 해갔는데. 예. 그때 천원군 농민의 사무실 거기 찾아갔었어요. 가서 좀 삐딱하게 하더만 나한테. 여기 농민의 분 계시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농민의 분들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제가 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4표가 적은 게 아니라 그 한 표 한 표의 의미가 너무 소중해서 노무현의 바람이 다시 꺼져가다가 강원도에서 다시 살아가서 수도권으로 북상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오늘까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봤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 선거가 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대한민국이 그냥 멈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조금씩 사회가 후퇴했지만 그 6개월간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어요. 경제가 곤두박질 쳐갖고요 마이너스로 도는데, 여러분 경제가요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하면 플러스로 올리는 게 1년 이상 걸려요. 대한민국 경제는 워낙 규모가 커서 오르락내리락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앉아있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컴퓨터도 다 없애고 진짜 볼펜 한 자루 없이 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맨 책상에서 종이에 놓고 우리가 가져간 볼펜으로 써가면서
집에 있는 노트북 갖다 놓고 쳐가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런 나라 처음 봤고요. 굉장히 위험한, 진짜 대한민국의 백척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대통령 때문에 감옥 갈 사람들이 별만 좀 수십 개가 떨어지잖아요. 군인들이 동요합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했는데. 정말 공무원들, 지금 장관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국무회의에 제가 들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노랗게 떠가지고 일을 안 해요. 지시를 해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감옥 갈지도 모르겠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현직 장관이죠.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네 하고 나서 일을 안 해요. 공무원은 일을 안 하지. 군도 동요하지. 경제는 곤두박질죠.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위기감은 큰일 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아실까?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모든 걸 지시하고, 장관이 안 하면 차관한테 지시하고, 차관이 안 하면 기획실장 국장한테 직접 연락하고. 정말요, 저 그렇게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왜 이렇게 했냐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누가 어느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살려야 한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그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 밤잠을 새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링게를 맞고 실려가는 놈, 이빨 흔들린 사람, 저도 뭐 체중이 3kg 빠지고요. 그나마 없는 체중에 머리카락도 뭐 빠져서 머리카락 나는 약 먹고, 그 백척간두에 있던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 재임 7개월 만에 보세요. 수출이 역대 최다 7,700억 불. 그 7,700억 불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요 마이너스 하던 것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역대 최고의 수출을,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7,700억 달러를 수출을 했고, 주가는 5천, 지금 뭐 6천까지 다가가고. 기적 같은 일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원래 가역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국회에서도 되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소문나있지만, 윤석열이 망친 나라 이재명이 살린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60% 넘게,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균형 발전. 과거에도 지방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권을 먼저 살리고 여유가 있으면 지방에도 좀 나눠주자는 일종의 나눠주기론. 이재명의 지방균형 발전론은 나눠주기론이 아닙니다.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밀집돼 있어서 망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수도권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꾸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서 망해가고, 대한민국이 만국병이 들어요. 이걸 살리려면, 과감하게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서울도 망한다. 그러니까 서울을 그대로 놔두고 지방을 조금 살려주자는 게 아니라, 서울이 좀 더 살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이 조금 더 쾌적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라도 지방을 살려야 수도권도 산다. 이게 대통령 철학이에요. 이건 이전의 지방균형 발전론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세요. 지방으로 주세요. 라고 제 앞에서 장관들한테 여러 번 호통을 치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5국 3특 그래갖고 대전 충남 합치고 광주 전남 합치고 그러면 거기다가 5조씩 준다고 하신 거, 강원도 돈을 뺏어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도권을 빼서 주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거를 더 주라고 한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나 강원도 갈 건데 강원도 갈 돈 다 뺏기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가 또 돌잖아요. 여기 강원도에서도 5곡 3특 중에 3특을 먼저 한 거고 5곡 지금 보니까 대전 충남은 안 하겠다고 하고 광주 전남이 거의 결정됐고요. 대구 경북도 어제 내가 누굴 만났더니 대구 경북도 하겠다고 한 그때 돈이 이게 쭉 나눠주는 액수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마지막까지 만지고 왔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기획위선 차관한테 일단 지금 급하니까 광역 통합하는 데를 나눠주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단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오는 돈 지금 거기다 다 주지 말고 이거 몇 주 빼놓으셔. 내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빼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김진태 지사는 몰라요. 그거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저렇게 뭐 머리 깎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그랬어요. 그거 머리 안 깎아도 내가 다 따올 수 있으니까. 같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둘이 손을 잡고 같이 합시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때 여야가 어디 있어? 네? 같이. 그나도 제가 미리 가서 우리 당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제 후배예요. 우리 저 학생운동 후배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의원 하라고 처음에 권유한 사람입니다. 걔들은 걔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인데 그분들은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이 법안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안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 합의했고 다 끝났습니다. 강원도도 오케이 했고 중앙정부도 다 오케이 한 법입니다. 지금 그 3차 개정안 왜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부산 사람들도 있고 영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에는 이견이 없다. 근데 부산을 발전시킬 법을 지금 계류시켜놨는데 이거를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통과할 때 같이 통과해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일부가 그 주장을 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서 김진태 지사님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법 통과를 막는 데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으니 그 국민의힘 의원에게 좀 요걸 분리해서 먼저 통과시키자고 좀 그렇게 먼저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거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안 해주는 것처럼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한병도 대표한테 약속받았어요. 국민의힘 의원이 오케이 하면 바로 3월 초중순에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제3차 개정안은 3월 중으로 통과한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약속을 받고 왔는데 오후에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님 주도로 한 2, 3천 명의 당원 도민들이 가셔서 시위를 한 거죠.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압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준다는 말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우리 강원 도민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항의하는 시위하신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떠나서 다 같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 머리까지 깎을 필요는 없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해서 한 거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트럼프가 6개월 내내 우리의 돈을 빼가려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어요. 그걸 절반으로 툭 잘랐어요. 저희가 다시. 그것 때문에 7개월을 우리가 버텼습니다. 근데 안 줄 수는 없어요. 지금 미국의 압력은 우리가 그냥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압력이 아닙니다. 참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이 우리를 가장 많이 뜯어먹으려고 덤빌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국제 정세가 이렇습니다. 세계가 이제 우방도 없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방의 돈도 뜯어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입니다. 이제 우방도 없고 적도 없는 거예요. 북한이 과거에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남한한테 도움 좀 받으려고 대화의 문을 열었어.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호황이에요. 식량도 다 되죠. 원래 북한이 어려웠던 것은 에너지입니다. 기름이 없었어요. 국제가 제재를 해가지고 유엔이, 러시아도 중국도 유엔 눈치를 보면서 조금 슬금슬금 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니까 기름을 달라는 대로 줬어요. 유엔 제재를 신경 안 쓰고 달라는 대로 줘서 좀 북한에 기름이 남아도록.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식량도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기름 있겠다, 식량 있겠다. 북한이 남한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윤석열 정부 때 북한에다가 무인기 보내고 계속 북한을 도발한 것에 대해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이 전환길이 기존의 방식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큰 전략, AI 대전환, 첨단 산업, 지방균형 발전. 이 지방균형 발전이 바로 대통령의 3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 전략을 잘 수행하려면 강원도같이 소외되고 발전이 더디고 이런 곳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만 대한민국의 전환이 됩니다. 대통령의 주요 정책 전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를 강원도로 보낸 까닭은 단순히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1명 늘리자 그런 게 아닙니다.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지방이 잘 살아야 서울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발전해야 이 전환기에 전 세계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방균형 발전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이 불균형 전략 때문에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같은 접경지역, 여기는 강원도 안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를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접경 지역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돼요. 안기백 장관하고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부터 논의했고 지금 준비가 돼 있어서요. 3월 중순쯤에 발표할 계획인데 늦어지면 3월 말, 4월 초에 발표할 텐데 결국 이 접경 지역의 가장 큰 규제가 뭡니까? 군사 규제. 그래서 군사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야 되겠다. 지금 뭘 하려고 그러면 군사보호구역, 비행금지구역, 고도제한구역 이런 것 때문에 다 묶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쭉 지시를 하셨고 지금 국방장관이 지금 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과감하게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민통선 지금 현재 10km를 기준으로 쭉 짜여져 있는 민통선을 과감하게 올리자. 그래서 어떤 지역은 5km 정도를 북상한다. 이렇게 일단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서 아마 3월 중하순쯤에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제 고향 양천에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철원군 농민의 플래카드가 붙여있는데 5km 해제만으로는 안 된다. 민통선을 전면 개방하라. 농민에 붙어있길래 전면 개방은 좀 어렵습니다. 농민의 여러분. 네.
문제는 이거죠. 5km라는 하고는 그 구간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일단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더 중요한 건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같은 접경 지역을 그러면 뭘로 채울 거냐? 바로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흔히 중앙에서 뭐 좋은 게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 같죠. 사실은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수도권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공장이나 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할 것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 할 것. 있는 것을 옮겨달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여기다가 무엇 할 거냐?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번에 이 지역에서 출발하시는 동지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시작할 거냐?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산업화해야 돼요.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것을 이리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오면 좋은데 안 오니까.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 봅시다. 지금 제가 몇 군데 오기 전에도 기업 하시는 분들, 뭐 물론 수석이라든가 장관들하고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가지 좀 연구도 한 것도 있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연구해서 키우고 그것을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걸 키우면서 그것을 중앙이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야죠. 두 번째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고 했으니 그 특별한 보상이 뭐냐? 결국 재정 지원이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입니다.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교통 인프라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결 도로를 확장하고, 그건 또 기본이죠. 인프라 구축. 그러나 역시 그 모든 것은, 그 인프라는 먹고 사는 것이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에 특화된, 특성화된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처음에는 작은 기업, 조그맣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고 끊임없이 제가 판로를 확대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실현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번화한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방향과 전략을 제대로 짜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단 사람이 살려면 살기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교육, 의료, 복지, 이런 전체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좀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과감하게 투자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얘기 들었는데, 정부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지원하겠다, 애를 태어나면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많이 펼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원도를 잘 보면 면 단위, 군 단위, 특히 면 단위 이런 데서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곳이 꽤 많습니다. 애가 5명밖에 없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안 태어나니까 어린이집을 안 지어주니까 애를 더 못 낳는 거죠. 이 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 키우려면 이사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는 계속 죽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이 없어, 장사가 안 돼, 의사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 포천으로 가? 서울로 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해? 그럼 이거는 정부가,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라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 교육, 이 두 가지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것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과감하게 국가와 도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적어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서울 수준을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웬만한 중소규모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비견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떠나지 않아도 살만하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천원이 고향인 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도요, 원주, 춘천, 강릉 이쪽에 그래도 뭐가 다 있어. 고향이 천원인 제가 제일 이 절박한 마음을 알죠. 선거가 아직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를 선거운동에 제일 처음 오시고 그리고 철원을 제일 먼저 방문하시고 철원 출신인 우상호를 강원도에 보낸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거 유세할 때 그랬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텐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 철원에서 화천에서 양구에서 인제에서 고성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이기게 해주면 틀림없이 한번 빚 갚으러 온다. 아 근데 철원에서 저기 우리 강원도에서 한 3% 지는 바람에 망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와대 가갖고 대통령 앞에 앉아갖고 3% 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12%인가 줬는데 이번에 3% 줬으면 10% 가까운 강원도민이 저를 더 추가로 지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이기고 가서 얘기야 마음이 참 이렇게 뭔가 너도 든든한 게 있는데 근데 대통령 된 다음에 사실은 춘천에서 타운홀 미팅 했죠. 강릉에 가뭄 났을 때 제가 가시라고 했어요. 가뭄 났을 때. 그때 유엔에서 유엔 그 총회 끝나고 오자마자 다음 날 이 낮밤이 바뀌어서 되게 힘드신데도 강릉부터 가셨잖아요. 가서 이 가뭄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시장이라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얘기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 1,000억 내놓으시오. 네? 물론 1,000억씩은 못 줘요. 그래도 좀 통 크게 한 1,000억 지원해 주시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웃으면서 제가 한 400억, 300억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조만간 금방 비 올 테니까 해결될 거예요. 그랬어요. 그날 올라오셔갖고 나를 불렀어요. 아니 내가 선물 주러 갔는데 시장이 비가 와서 해결된다고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내가 그냥 왔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요. 강원도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따구 소리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까지 왔으면 그 양반이 내일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온 김에 왕창 물어가지고 뭘 뜯어내야지. 그렇잖아요. 도와주러 간 건데 답답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의 지원도 누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 수시로 비서실장 국무총리한테 수시로 다 내 동생들이잖아요. 네? 수시로 전화 통화할 수 있고 장관들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앉은 자리에서 전화해서 지원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아닙니까? 네. 지금은요 지지해달라 이런 말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 말을 못해. 근데 저는 제 갖고 있는 장점이 뭔가 정도만 말씀드리는 건데 주변에 여러분 널리 그래도 철원 출신이 왔는데 예? 계속 뭐 춘천 출신 아니면 강릉 출신이 도지사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딴 도시에 가면 진짜로 이번에 제 춘천, 원주, 강릉을 다 돌고 왔는데 고향이 철원이시라면서 딱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철원입니다 했더니 야 요즘은 철원 사람도 도지사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서도 무시하는 거야. 강원도 안에서도. 예. 여기 오신 춘천 시민은 안 그랬는데 거기 그분들 중에 시장에서 만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소지역지가 있구나. 예. 어쨌든 그 위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철원 출신 우상호가 모처럼 고향 와서 또 이렇게 여러 번 또 했으니까 가까운 분들에게 야 그놈 만나봤더니 얼굴도 호여물건하게 좀 생기고 또 말도 구수하게 잘하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어쨌든 고향이 있지 않고 반드시 보답할 테니까요. 어쨌든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후된 데를 발전시키는 데는 더 많은 공과 열정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방향을 한번 잡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과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많은 동지들이 이제 저하고는 수시로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제가 전화하면 다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좀 있으면 3월, 4월 되면 이제 경선도 좀 해야 되잖아요. 경선하고 나서 선의의 경선을 하시고 경선에서 이기신 분들은 열심히 승리를 뛰시고 또 저도 그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같이 움직이고 또 설사 경선에서 좀 실패하신 동지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와 같이 우리 도지사 캠프에서 같이 일하면서 또 저하고 계속 다음 기회를 노리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행씨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한 것은 최문순 전 지사님이 제가 정부수사 갈 때부터 연락을 하셔서 그때 소주 한잔 했는데 도지사 출마하게 되면 열심히 돕겠다.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돕겠다. 근데 내가 김철배 고문님 말씀을 전했어요. 고문님. 그 도지사 3번 하시면서 그래 왜 그렇게 당은 이렇게 안 챙기셨어?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바빠서 그리고 뭐 또 이 강원도란 곳은 국민의힘 계열이 세니까 재선 되려니까 그쪽 사람들을 좀 먼저 챙긴 측면이 있는데 동지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해달라. 이제 그래서 제가 내가 대신 전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를 열심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도 강원도에서 우리 당으로 도지사 3번 하신 분 없잖아. 그렇죠? 예. 최문순 지사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광재 지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도지사도 하셨고 여기서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신 분인데 저하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선후배고 학교 다닐 때 민주화운동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엄청 제가 친한 사이인데 밥을 한 2번 먹으면서 이 지사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러고 나도 생각이 있고 어떻게 해? 형 나도 할 생각이 있어. 그래서 야 술 한잔 하자. 보면서 깊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서로 뭉클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형님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결심했어? 거의 큰일 났네 이러는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형님하고 어떻게 경선합니까? 그래서 내가 고맙다. 내가 빚을 졌다. 응? 형, 내가 1, 2% 앞선 후보인 거 알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네가 1등하는 후보고 내가 2등 후보야. 내가 양보한 거야.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그 발표했더니 전국에 난리가 났어. 야, 강원도의 더불어민주당은 1등 후보가 2등 후보, 2등 후보라는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1등 후보가 2등 후보에게 양보했다. 대단한 데다. 제가 바로 썼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이 빚을 이광재를 위해서 갚겠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사진 찍었더니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담이다, 멋있다, 정치는 이렇게 된다. 한동훈하고 장동혁처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강원도의 힘입니다.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뭉치는 저는 제가 만약에 도의사가 되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도 제가 다 챙길 겁니다. 괜찮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 때는 경쟁이 선거 때는 경쟁. 선거 때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편. 선거가 끝나면 그때는 강원도 편. 그렇게 해서 내 고장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대신 선거가 다가오면 또 그때는 약간 멀리하고 우리 편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주최 행사고 우리 지역위원회 행사니까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 을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되게 곤란한 지역이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유리한 지역보다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와서 바닥을 속속들이 챙겨서 여기서 출마하신 동지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게 만들고 제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동지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나 혼자 잘 먹고 살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은 뛰지만 사실은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손잡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뛸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강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이고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거 승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목표가 아니고 강원도의 변화 발전이 우리 강원도당 그리고 이 지역위원회의 목표라는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생생히 느낄 때 우리는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준비하고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멀리 내다보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결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적경 지역, 물론 춘천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제가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같이 세심하게 챙겨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난 여기 양촌에 형님들 또 내 친구가 와 있지는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어쨌든 어린 시절이 다시 생각나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슈퍼에서 눈꽃 사탕 하나 공짜로 안 준 거는 정말 내 쟤랑 그 치약 그거 저기 다 다른 거 그거 갖고 핥아 먹던 생각나. 근데 럭키 치약 고향이라는 게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마무리 발언 할게요. 고향이라는 게 같이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사실 서울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생각나는 게 고향 마을, 고향 친구들이에요. 그게 묘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갔으니까 13살이고 물론 중학교 때는 계속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계속 아버지가 사셨으니까 계속 왔는데 그 원형질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내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저하고 학생운동했거나 국회의원 한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어느 순간 가면 우상호는 확실히 강원도가 맞네 라고 딱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요번에 고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 강원도 사람 맞네. 그래서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 더 갈 수 있는데 나는 고향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제가 국무총리나 뭐 국회의장이나 혹은 이런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꾼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 고향을 잊지 않고 변화시킨 사람. 저는 그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지사로 온 거 아닙니다. 그 일하러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성껏 답변해 주신 우상호 전 정무수석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고향에 이제 오셔서 이제 많은
기업분들 많이 만나셨는데 오늘 만난 소감도 따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제 고향 태어난 고향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잘 되면 정말 제대로 변화시켜서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되새겼습니다.